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다큐멘터리 37년의 비밀, 트라우마의 유전. 제2부 대물림되는 5.18의 기억, 그 치유의 길을 모색하다. (3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상처도 희미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37년 전 5월, 광주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시민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던 김태수 씨에게 시간은 결코 약이 되지 못했다.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광주 교도소 부근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광주 교도소 부근에가 고속도로 나가는 IC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다른 학생들 오니까 환영으로 가는 차였는데 교도소에 그렇게 콩알복대기 발사를 해버린 거죠. 내가 뭐 잘못스러운 게 있어야지 도망을 가고 뭐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교도소로 끌고 가더만은 30벼락 믿다가 차 박아놓고 군인들 개머리판으로 군홧발로 죽음만치도 맞았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도 있다가 느닷없이 아파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37년 동안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지만 기억도 몸의 통증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태수 씨의 아물지 않은 상처 위로 또 하나의 큰 상처가 더해졌다. 5.18을 겪은 후 낳은 첫째 딸의 장애. 거기에 둘째 딸마저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80년 이후로 제가 이제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하라는 걸 입원을 안 했어요. 입원을 않고 약만 수년간을 사다 먹다 보니까 아기가 장애인으로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둘째 딸은 나이가 30살이나 먹었는데도 무슨 일만 있고 좀 저기 하면은 애기가 그 괴물처럼 변해버려요. 학교를 참 잘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상장이 벽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있는 애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애기가 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러면 애기가 360도로 돌아오래요. 뭐 아빠한테도 발길기도 하고 아빠 차 타고 다닌 거 아빠 어디 못 다니게 한다고 발로 자동차도 발로 차버리고 그래.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만 그렇게 하지 그 순간 지나가면 몰라요. 자기 본인은 내가 그런 환자 아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오랜 세월 불안한 일상을 견뎌야 했던 5.18 피해자 자녀들이 마음의 병에 쉽게 노출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짐작 때문이다. 실제 5.18 피해자 자녀들 중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5월 식구들이 나보다 더 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일반인들 같이 보이는데 그들이 식구들, 자녀들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뭘 보면은 좀 싫어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싫어하고 또 더군다나 군인들을 보면 어떤 우리 회원들, 자녀들, 군인들 이야기하면 고기를 돌려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 큰놈이 제일 지금 무서운 게 군인들은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까? 경찰들은 그렇게 무서워해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치유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더 늦기 전에 치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다. 그런데 시작과 함께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유 프로그램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오수성 센터장은 그 원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사실 트라우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적 지지예요. 왜 5.18 이게 트라우마가 이렇게 심한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거의 10년쯤 돼서 8년 정도 돼가지고 겨우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고 8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행당하고 어디 취직하면은 쫓아내서 쫓겨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한 8년, 10년이 있었거든요. 청문회가 넘어서 이제 그 국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갈라서게끔 만들고 이게 그 사람들의 그거죠. 그러니까 부상죄는 또 부상죄대로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유족회는 유족회도 갈라놓으려고 트라우마 자체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트라우마를 갖다 입히는 게 가장 더 큰 영향이거든요. 이해받으려 하면 할수록 오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 트라우마의 기억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마음속 시계는 80년 5월, 그날로부터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은 흘렀다. 폭도라는 이름은 피해자 혹은 유공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길 두려워하고 있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닌 온몸에 새겨진 거대한 공포와 불안,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치유의 면도 조금 다른 식의 어떤 접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내가 안전하게 내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아마 9.11 테러보다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여기는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또 언제 또 누가 형사들이 또 뒤에서 이렇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을 보장받는 거. 그게 우선 치유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안전되면은 이게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치유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7년째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와 치유자 사이의 신뢰도 시간만큼 두터워졌다. 5.18 피해자들의 상처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5.18 피해자 자녀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 김찬호 팀장은 5.18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겪은 심리적인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5월 당사자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술이나 폭력을 폭력 사용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2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센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 심리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갖다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면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이중 구조적인 요소가 개인 내에 이렇게 지금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애정과 증오가 같이 부모들한테 갖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봐요. 5.18 피해자 자녀들이 겪은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을 자녀들 각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5.18이라는 사회적인 아픔과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건 우리에게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런데 우리보다 일찍 트라우마의 대물림 현상을 연구하고 치유해온 서구 사회에 비하면 턱없이 느린 걸음이다. 현재 서구 사회는 트라우마의 대물림 현상이 단순한 생활 환경 문제를 넘어 DNA에 의해 신경학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한 단계다. 트라우마의 경험이 인간의 감정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것이다. 20여 년간 가족 트라우마를 연구하며 트라우마의 생물학적 유전을 밝혀낸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족성 발현 연구소의 마크 월린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거대한 트라우마, 5.18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One of the ways we can tell that the children of the victims of the Gwangju massacre 광주에서 자행된 학살 피해자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자들의 자녀들 역시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트라우마적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그 사건을 겪었던 당시의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겪었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녀가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받은 상처의 징후나 죽음의 징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experience elements of the anxiety, elements of the depression, elements of the pain, the terror, the horror. 그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불안감의 요소, 우울증의 요소, 고통의 요소, 공포감 등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의 요소들은 다음 세대가 특정 나이에 이르렀을 때 다시 나타나려 하는 것입니다. 5.18 트라우마를 생물학적 유전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내부에서도 있었다. 2013년이었다. 서울대 연구팀이 1980년 광주 항쟁으로 인한 태아기 스트레스가 후속 세대의 건강에 미친 효과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태어난 임산부들이 겪은 스트레스가 손자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논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어린 시절 5.18 겪은 여성들이 임신을 해 낳은 신생아들이 그렇지 않은 신생아들에 비해 임신 기간이 짧고 출생 당시 체중이 가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공감받지 못했다. 오히려 논쟁의 대상이 됐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들이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고 논쟁을 이어갔다. 결국 연구 결과는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연구 결과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논쟁이 계속되자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Is there's been a lot of research about mothers who were pregnant. 9.11 테러 사건 당시의 임산부들이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임산부들이 출산한 아이들도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아이들은 테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16개의 유전 표지가 달랐습니다. 레이첼 예후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테러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몸집도 작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른 정확한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연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Proper guidelines. I'm surprised that they've disputed the findings. 우리는 취재 중 80년 5.18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모현신 씨를 만났다. 80년 12월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5.18 당시 3개월 된 태아였다. 그 후 청소년이 되기 전까진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당시 5.18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한테 들은 거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전남대학교 앞쪽에 사셨는데 엄마가 이제 저를 12월에 낳으셨으니까 5월 정도면 네, 저를 태중에 갖고 계셨는데 2층에 사셨고 아빠는 엄마를 이제 그 솜니불로 솜니불은 그 총알이 못 뚫는다고 해가지고 엄마는 장롱 속에 숨겨놓고 솜니불로 그 5월 더울 때 엄마는 거기서 이제 떨고 있었는데
장롱 틈으로 보니까 군화발로 군인들이 실제로 방 안까지 다 들어왔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문틈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모현신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감정에 유독 취약했다. 일례로 그녀는 7살 무렵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악몽은 20년 가까이 반복됐다. 어릴 때부터 자꾸 그 꿈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문틈 사이로 누가 이렇게 자꾸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자주 꾸거든요. 그게 악몽이에요. 저한테는. 그 꿈을 꾸면 몸이 이렇게 굳고 약간 가위 눌린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 오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이 꼭 이렇게 틈 사이에 제가 있고 그 상대방의 어떤 위협적인 인물이 저를 그 틈 밖으로 꺼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항상 꺼지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숨고 싶은데 저 사람이 꼭 저를 끄집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릴 적부터 좀 심해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에 20여 년을 시달렸던 현신 씨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꿈 분석 전문가 고혜경 박사가 진행하는 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꿈 분석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은 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됐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되고 인종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흑인들의 심리 치유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국의 치유 상담 전문가 제레미 테일러 박사가 꿈을 통해 흑인들의 무의식을 깊이 탐색했고 성공적인 치료를 이끌어냈다. 그 후 꿈 치유 작업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집단 트라우마 치유에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꿈 치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혜경 박사가 첫 문을 열었다. 고혜경 박사는 20여 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해냈다. 제가 이제 그룹 투사 꿈 작업을 하니까 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광주 출신 꿈에는 어떤 식으로든 5.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진짜 깊이 무의식에 박혀 있는 거구나 우리한테. 그래서 진짜 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고, 그리고 심층심리학에서 이 패밀리 그림자라 그러죠. 가족 그림자. 집집마다 다루어내지 못하는 어떤 숙제, 벽장 속에 다 숨겨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달아주면 그 무의식의 층위에서, 가족의 무의식 층위에서 들어있죠. 근데 그 가족에 속하는 멤버가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당연한 얘기죠. 영향이 내려갑니다. 저는 사람들 꿈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요. 모현신 씨가 20년 가까이 꾸온 악몽도 결국 어머니가 겪은 트라우마의 대물림이었다. 그녀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악몽이라는 형태로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다. 모현신 씨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거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했고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우선 그 악몽을 안 꿔요. 그 꿈 작업을 하고 나서 똑같은 꿈을 또 꿨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을 직접적으로 제가 마주했고 꿈에서 제가 그 사람 손을 칼로 찔렀어요. 정말로. 그게 전 너무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구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뭔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었다는 게 꿈에서조차도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가는 단계를 하나 또 거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5.18 피해자들의 2세와 3세들의 꿈속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5.18의 트라우마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유전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경험이자 증거였다. 고혜경 박사는 그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5.18 피해 당사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2016년 5.18 피해자들과 함께 꿈치유 작업을 시작했다.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가 5.18이 일어나고 36년이 지났던 시점에 그분들하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자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던 분들이고 수면장애 각종 모든 게 다 있었던 분이세요. 자면서 생각할 수 있는 수면 방해의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 목표는 이런 밤이나 잠에 시달리는 거를 계속하지 않게 해주자.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가위눌림이 대부분 다 굉장히 고통받는 이슈였는데 가위눌림은 보통은 몸이 마비가 되지만 일어나면 풀리거든요. 근데 거기 계셨던 한 분은 20년 동안 일어나도 몸이 안 풀려서 병원에 실려가서 주사를 맞았고 이거를 풀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이제는. 확실히 그런 트라우마 악몽 퀄리티들, 잠에 시달리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완화가 됐었고요. 단 8주 만의 변화였다. 꿈치유 작업의 핵심은 그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감춰뒀던 상처를 하나 둘 꺼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의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처를 가슴에서 입 밖으로 마음껏 꺼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이들에게 5.18은 질병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질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절로 해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라우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로 그 에너지가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자꾸 섞고 가면 뭐가 과중되겠죠. 과부하 걸리잖아요. 과부하의 문제는 유연할 수 없습니다. 열려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방어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정말로 나 아니면 저기 사실은 이 방어나 이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 얼마나 거를 수용해낼 수 있는 힘? 나와 다른 거를 봐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약화되는 거죠.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고민이 필요한 때다. 5.18을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겨둘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집단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남대 심리학과 강영신 교수는 사회가 함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공감과 유대라고 이야기한다. 트라우마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양산을 시키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안 피해자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얻는 트라우마는 공동체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구분하지 않는 것. 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내일같이 여기는 것.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치유는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 깊이 옹이 박혀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함께 극복해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강영신 교수는 트라우마 속에 감춰진 성장의 비밀에 주목하자고 권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 삶의 목표 자체가 트라우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과 많이 이제 다루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변화시켰는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 외상후 성장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나보다 나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지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외상후 성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단순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 트라우마를 경험한 집단 전체가 함께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과연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 침몰 등 우리는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 위로 또 다른 상처를 쌓고 또 쌓아왔다. 어디서부터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지 선명한 길이 아직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트라우마는 세대를 유전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누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 안에 덧난 상처는 반드시 현 시대에 치유되어야만 한다.